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대망의 9단원, 마지막 단원이죠.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끝까지 잘 뛰어야 역시 이제 그 결승점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다른 단원과 마찬가지로 출제 그 분석을 좀 해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쭉 보자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주로 대한민국 건국 과정입니다. 해방 이후에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잡다한 정치 세력들이 서로 갈등 관계를 가지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해 가느냐, 이 과정에서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요. 특히 이제 김구랄지, 이승만이랄지, 여운형이랄지, 조봉암이랄지, 이런 그 굵직굵직한 선이 굵은, 그리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국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라. 또 거기에 출연하는 여러 가지 사람, 인간이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잘 알아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사에 이렇게 인물들이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출제 그 문항수가 많은 게 남북대화 관련 문제예요. 남북관계 문제. 그래서 통일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또는 여러 가지 선언문 또는 남북관계 그 정상회담 내용,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묻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타 이제 6월과 관련된, 그래서 6.25와 관련된 문제랄지 또는 6월 민주항쟁 관련 문제, 그죠? 또 6.15 남북 기본 합의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서두에도 적어놨지만 6월을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 역사에서 뜨거운 전쟁이 나기도 하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겪기도 하고 이런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계절인데, 역시 우리 현대사에서도 6월은 이렇게 아주 뜨거운, 또 출제 빈도도 높은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고요. 각 연도별로 2007년 이후 2014년까지 연도별 출제 비중을 보자면 2007년에는 현대사 문제가 3문제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죠?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나왔죠.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항상 빼놓지 않고 늘 나오는 게 대한민국 건국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특히 좀 잘 알아두시라라고 했어요. 2008년에는 무려 6문항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에서 3문항, 지방직에서 3문항, 이렇게 출제 비중이 굉장히 늘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 비중이 전체 역사 속에서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근현대사 중에서도 현대사의 출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 문제가 정치사의 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회 파트나 또는 문화 파트나 경제 파트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현대사 문제는 정치와 또는 이념 논쟁과 무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점점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패턴, 또 공부하는 스타일도 현대사 쪽으로 좀씩 옮겨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스크바 3상회의, 지금까지 말이에요. 제가 한국사 문제를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모스크바 3상회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또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모스크바 3상회의가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유신헌법에 관한 문제, 역시 이제 지금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에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주로 유신헌법을 까는 내용들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또 유신헌법 어떤 정당성이랄지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을 내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하도 학자들 가운데 어용학자들이 많아가지고요, 딸랑이들이 많아가지고,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 할 겁니다. 좌우합작 실원칙, 여운형과 김규식의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좌우합작 실원칙, 이 내용도 꼼꼼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6.25와 휴전회담, 이 6.25와 휴전회담도 간간히 나옵니다. 출제가. 해방 이후의 경제정책, 그죠? 이렇게 경제 관련 문제, 정치 관련 문제,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2008년은 현대사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09년에는 4문항이 나왔어요. 국가직 2문항, 지방직 2문항, 이렇게 베트남 파병 관련 문제, 해방 이후 정치상, 이렇게 해방 이후 정치상이 잘 나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함께 해방 이후로부터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가는 그 과정을 잘 묻고 있다. 아시겠죠?
남북대화 통일을 위한 노력, 요것만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2009년에는 네 문제가 나왔더랬습니다. 2010년에는 비교적 출제 빈도가 낮아졌네요. 이렇게 어떤 단원의 출제 비중이 이렇게 컸다 작았다 하면은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입장은 가장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느 단원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어떤 해에는 거기가 갑자기 많이 나왔다가 또 어떤 해에는 이렇게 형편없이 출제 빈도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기본기를 잘 닦아둬야 된다. 전반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반적으로만 잘하면 되게 75점에서 85점 정도는 무난히 맞출 수 있어요. 나머지 점수는 얹어가는 겁니다. 덤으로 얻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2010년에는 갑자기 팍 줄어가지고 두 문항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직 한 문항, 지방직 한 문항. 6.25 휴전회담 또 나왔죠. 이렇게 2008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 정치상 계속 나온다고 그랬어요. 해방 이후 정치상은 거의 끊이지 않고 나와주고 있더라라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11년 같은 경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김구 또 이승만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인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해방 이후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종합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발전 과정 또 민주주의 성장 과정 독재와 항쟁 과정 이런 내용들이 쭉 한꺼번에 묶어서 한 문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6월과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그 다음에 김구, 또 나왔죠, 김구.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으니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반탁운동, 그죠? 모스크바 3상의 결과에 대한 반탁운동이죠. 진보당 사건과 6.3 시위 및 부산 정치파동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가 나왔었고 2013년이죠. 남북대화 통일을 위한 노력, 남북대화 관련 문제, 남북 문제가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로 얽어서 한 문항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14년에는 네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대개 한 네 문항쯤 나오는구나. 많이 나오면 6문항, 적게 나오면 한 2-3문항.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현대사 문제,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역사 문제는 대개 네 문항 또는 3문항, 4문항 정도 꾸준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문제 가운데 3문항, 4문항입니다. 물론 국가직, 지방직 섞어 있긴 하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그 비중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국경일에 관한 문제, 이건 일반적인 문제죠. 이승만 정부 경제정치 이렇게 4문항이 나왔더랬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연도별, 각 연도별 현대사 출제 비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에서는 난이도가 되게 비교적 고르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문제도 한 9문항 정도, 또 아주 어려운 문제도 한 8문항 정도, 그리고 비교적 답을 고르기가 무난한 문제가 9문항. 그래서 그렇게 크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다. 평이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온다. 알겠죠?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경우는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 아니냐 이렇게 까탈스러운 문제라고 여겨지기 쉬운 문항도 있습니다만은 되게 7급 수준에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보편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전부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원별 출제 내용을 봅시다. 제일 중요하죠. 단원별. 자, 해방 이후의 정치 파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강조했죠. 무려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8문항씩이나 나왔어요. 아시겠나요? 보다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건국 과정에 관한 문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또 좌우합작 실언칙, 이승만과 김구와 관련된 인물과 관련된 문제, 그죠? 또 김구 문제, 반탁운동, 해방 이후 정치상.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연도별로 봤던 것을 다시 단원별로 묶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분단의 고착화와 동족상잔의 비극, 6.25 관련 문제가 2문항 정도 나왔고요.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유신헌법, 베트남 파병, 6월 민주항쟁. 특히 여기서는 되게 이승만과 박정희에 관한 어쩌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이 단원명에서 보다시피 민주주의 실현은 바로 독재정치 아닙니까? 그 독재정치를 극복하고 우리가 독재정치하면 민주주의가 아프죠. 그 민주주의의 아픔을 극복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그나마 국민들이 싸워가면서 독재와 항쟁해 가면서 민주주의를 이뤄나가느냐. 그죠?
그런 과정들을 묻는 문제가 무려 6문항이나 나왔어요. 꽤 출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신헌법 문제, 베트남 파병 문제, 6월 민주항쟁 관련 문제, 진보당 사건, 또 뭐 6.3 시위 및 부산 정치파동 문제,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종합적인 문제 다 앞에 살펴본 내용들이죠. 그것들을 단원별로 지금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제 역시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6문항이 출제됐으므로 아시겠죠? 이렇게 정치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경제나 사회 문화가 있는데 경제, 사회 문화는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 경제, 오늘날까지 경제 그러면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승만 정부 시대의 경제, 그 다음에 박정희 때의 개발 독재 시대의 경제,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제 김영삼, 또 뭐 김대중, 그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 문항수가 출제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문제, 이승만 정부 시대의 경제 정책, 그리고 해방 이후의 미 군정기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물었었고요.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사회 관련 문제는 현대 사회의 재문제 이렇게 분류했는데 사실 아주 가벼운 문제, 국경일에 관련된 문제, 제헌절, 개천절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한 문항 나왔습니다. 별로 이제 그 뭐랄까 하나의 그 이런 문제도 낼 수 있다. 아마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기 위한 시금석 차원에서 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랄까 좀 가벼운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역사 문제를 보면 항상 패턴이 있다. 그죠? 그 패턴이란 뭐냐? 출제자 입장에서 패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건 어디에다가 중점 두고 공부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로서의 패턴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 문제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배우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풀리는 문제가 현대사 문제 가운데 12문제 정도 됐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 인물 문항이 2문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겠죠? 이승만하고 김구가 주로 출제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자료나 사료를 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7문항. 특히 현대사는 사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료와 자료들을 다 활용하진 않아요. 그 중에 의미 있는 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만 출제되니까 너무나 우려하지 마십시오. 그죠? 아무 신문 기사나 출제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역사적으로 평가를 거치고 우리 국정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그만큼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 그런 사료들이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선언, 선언문이랄지, 그죠? 6.15 남북 기본 합의서와 관련된 문항, 이런 문항들이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나오는 거는 아니다 이거야. 그 다음 이제 역사 연대나 시간 순서를 묻고 있는 문제가 5문항 정도 기본입니다. 항상 사실 관련 문제, 시간 관련 문제, 인물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역시 예외 없이 현대사도 이렇게 주로 출제 유형이 이런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다. 됐죠? 정리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형식은 쉽습니다. 자료 제시형, 사료나 자료를 보여주고 보기에서 답을 고르는 문제가 14문항. 역시 비중이 꽤 높군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현대사에서도 여전히 직문직답형 문제, 그죠? 보기 없이 바로 선택지에서 지시문하고 바로 1, 2, 3, 4,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이런 문제가 여전히 현대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이제 완전히 수능형으로 가지 않고 수능형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때가 아니냐,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